내 시계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멈춰 있어요. 머리는 앞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내서 더 열심히 살라고들 해요. 이제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처럼 힘든데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말까지 이게 위로인지 압박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모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죠.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2019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소위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분 혹은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범죄의 잔혹성만 기억하고 피해자의 가족은 잊고 싶어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외면해온 살인사건 유가족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종종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아젠다를 부각시키는 재료로 소비되거나 범죄의 잔혹성만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방송, 뉴스, 책, 영화 등등에서 수없이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만 계속 다루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의 이야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관심이 없으면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을 수 있는데 부적절한 말들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면 좋겠는데 자꾸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그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 역시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나 교통사고, 살인사건 등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 것은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극도의 분노, 복수심, 비난, 죄책감 등이 유가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어쩌다 사건이 일어나서 가족이 사망에 이르는 건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특히 행방이 묘연하거나 살해 방법을 모를 경우에 이러한 갈망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까지 샅샅이 찾아보려는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수사 초반에 유가족이 참고인, 심지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조사자들은 일부러 떠보느라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알 바 없는 유가족들은 그 모두를 사실로 이해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름의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가 벌어진 피투성이 집안, 누가 치울까요? 예전에는 범죄 현장, 살인의 현장조차도 유족들이 직접 치우는 일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현장 정리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난장판 집안, 그걸 눈으로 보는 가족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돌아가신 분이 칼을 맞고 어디에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흔적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수사관에게 들은 정보,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보신 것들, 그리고 떠도는 말 등등을 모두 조합해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재구성된 범죄는 유가족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가해자들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강간하려 해서 내가 말리다가 정당방위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가족은 진실이 너무 알고 싶고 내 가족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해자의 주장이 마치 팩트인 양 믿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오보가 매우 심각해서 낯선 사람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양 오보가 나서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사건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죠. 유족들은 범죄 행위자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봐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죗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를 찾으러 직접 돌아다니시는 유가족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전담해서 사건 절차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유가족인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람처럼 내몰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후유증이 가장 늦게 나타나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살인사건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이 힘들어질까봐 자신의 슬픔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대 형성이 되지 않고 소통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도의 방식이 가족 구성마다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딸이 사망한 경우 엄마는 정서 초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하고 종교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빠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일을 늘리거나 사건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남은 아이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도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서 자꾸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상실감을 다룰 기회도 없이 강도 높은 통제에 고통받게 되고 결국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지지 자원이 돼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수만큼 상담자가 배치가 되고요. 각 구성원들의 애도 방식에 맞추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서로의 애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어서 살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가족의 귀에 그러한 말은 피해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살인사건의 유가족임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이 살인사건 유가족임을 알고 배척할 것을 걱정하시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지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나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가족이 살인으로 사망한 경우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곤 합니다. 심리 상담조차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는 작업으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더 벌을 받고 더 고통스러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에 오시더라도 자신이 나아질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서 눈치를 채고 그래도 살만해졌네, 좀 나아져서 다행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상담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아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견딜만 해졌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갑자기 겪은 것이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빨리 따라가서 사후세계에서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증가되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가족은 언제쯤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인식하는 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인지적 확실성이 담보되어야만 심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가족들은 어딘가에 고인이 살아있을 것이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부분을 가리고 온전한 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보지 않겠다는 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놀란 뇌가 회복하는데 평균 3년에서 길면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선 1년 정도가 지나면 배우자를 잃은 분에게 재혼을 언급하고 자녀를 잃은 분에게 다른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족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회복의 촉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에게 듣는 이러한 말들은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빨리 기운내라고 재촉을 하시지만 막상 유가족들이 기운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을 잡아먹고 웃는다 비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중덫이 걸리는 셈이죠.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사건 유가족에게도 피해자 다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척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족분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이해할 기회가 없어지고 유족들은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은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한순간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사건 당시 장면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잊게 만드는 것은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잠시라도 머물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서 삶이 다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통한 와중에도 어느 한순간 웃고 떠드는 것이 치유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살인사건 유가족과 상담한다고 해서 심각하게 붙잡고 울거나 비통해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살인자의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이자 범인의 가족이기도 한 아들이 내게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의 과거사를 궁금해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떻게 자랐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범인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범인과 우리를 구분짓고 그들을 흑화하는 대신 우리를 백화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인의 가족들도 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의 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워 나쁜 사람을 만든 사람이 되고 범인의 자식들은 범인의 나쁜 피를 물려받은 잠재적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지 범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흑화는 나쁜 피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낙인과 배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오랫동안 상담을 받았던 살인사건 유가족분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고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금 여기의 삶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었고 이웃이어야만 합니다. 살인사건 유가족에게 요구하는 피해자다움, 그들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과 오해가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